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효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즉 저희가 이걸 통틀어서 고정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간이 지나면, 즉 시간이 지나면 사용 가치가 감소가 되고 보통 해당 가치 감소분만큼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원가 배분을 하게 되는데, 즉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각각 감가상각비가 당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야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고정자산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손쉽게 감가상각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여러분들 왼쪽에는 자산을 관리를 하는, 왜냐면 자산이 건물이지만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비품이지만 비품 자체에서 내역이 에어컨, 비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서 기초,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단기에 취득을 했으면 4번에 입력을 할 거고요. 혹시나 단기에 감소했어요.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폐기를 했다면 이 부분의 금액을 작성해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상각 대상 금액 내용 연수 몇 년으로 할 거니 경비 구분, 그래서 회사에서 과연 감가상각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런 장부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이제 간단히 드렸는데 교재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입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 힘찬의 고정자산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고정자산 등록에 각각 입력을 할 거고요. 총 크게는 지금 계정 과목 자체로 본다면 건물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총 4가지가 나와 있고, 참고 자료를 한번 볼까요? 건물의 내용연수 20년이고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내용연수 5년입니다. 건물만 20년, 나머지는 5년의 내용연수를 갖고, 기계장치 중에서 압축기는요, 이게 지금 압축기예요. 2020년 6월 21일 매각한 것으로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을 거고요. 매각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이거 전체적으로 다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가끔 이제 하나 정도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취득에 살펴보시면요. 차량 운반구랑 비품은 단기에 취득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냐면 1번의 기초가액이 아니라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한 그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자체가 우리가 올해 말고 그 전까지 감가상각 해온 금액이 누계가 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단기에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없다라는 거. 자, 건물과 기계장치는 제조, 꼭 500번대를 경비 구분으로 주셔야 되고, 차량 운반과 비품은 영업부니까 800번대 경비 구분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들어가시면 되고요. 101 코드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자,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죠. 자, 계정 과목에서 F2 누르셔도 되고요. 옆에 말풍선 모양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건물을 검색을 하실 거고요. 자, 건물 검색하면 하단에 이제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부터 입력하시면 돼요. 자산코드 첫 번째가 1번. 자, 그러면 취득 연월일까지 입력을 했죠? 오른쪽에 기초가액의 금액을요, 취득가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750만 원. 자, 그 다음에 뭐 단기에 취득하거나 감소된 거 없고요. 쭉쭉쭉 내려가면은 내용연수 11번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숫자로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 20년이니까 20년. 자, 그럼 바로 14번의 경비 구분 몇 번대로 할 거야?
1번이야? 아니면 6번이야? 자, 우리가 지금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 1번 아니면 6번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공장이었죠. 제조 1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저희가 1억 5천짜리에 건물이 있다면 단기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금 750만 원이에요. 12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손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게 한도기 때문에 한도만큼 다 받는 게 이익이죠.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줄어요. 세금이 결국 줄기 때문에 한도만큼 13번 다 받을 거야 라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100만 원만큼만 감가상각 받을래 이거 가능하거든요. 사용자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숫자 자체를 여러분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12번을 750만 원이 있다면 이만큼을 다 감가상각을 받는 게 보통의 경우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계장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계정 과목을 바꿔주셔야 돼요. 기계장치로. 자, 이번에는 기초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획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연수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5년. 그 다음에 제조입니다. 자, 이 부분 특히 저희가 건물을 입력할 때는 정액법이 자동으로 나왔고요. 지금 기계장치를 입력하니까 정률법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혹시나 정률법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화면을 올렸거든요. 하단에 보이시나요? 메시지 창에 1번은 정률법이고 2번은 정액법이에요.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률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입력할게요. 압축기. 자, 혹시 여러분들 입력 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 압축키는요, 우리가 기초랑 정기만 상각 누계액을 당연히 입력하시는 거고, 100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에 10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 내용연수 5년 체크했고요. 여러분들 1번에 500번대 제조를 체크를 하고 전체 양도일자를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12번과 13번에 금액이 나와 있죠. 114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단기에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 수정 버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스페이스바 눌렀거든요.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감가상각 계산하지 않을 거야. 얼만큼 할 수 있었는데 12번에 있는 114만 원 정도, 111만 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할 거야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입력하겠습니다. 선반. 자, 선반 입력하셨나요? 취득 연월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액과 정기말 상각 누계액 하단에서 내용연수 그 다음 경비구분 1번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량 운반과 하도록 할게요. 자산의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요. 모닝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모닝 입력하고요. 상각 방법이 지금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액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교재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 취득한 거죠. 그래서 4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 5년. 이번에는 6번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비품하도록 할게요. 자산의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요. 1번에 컴퓨터. 자, 이 부분도 단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4번에 금액을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내려가서 내용 연수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 구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 다 되셨나요? 입력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문제인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 가서 더존이나 아니면 세무사랑 혹은 뭐 ERP 이런 거 프로그램 쓴다 하더라도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메뉴와 관리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그 다음 결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기존에 회계 처리를 해왔어요. 해왔고요.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완성시키기 전에 결산을 보셔야죠. 결산에서는 우리가 발생주에 의해서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뭐 혹은 돈을 아직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발생주에 의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마무리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부분을 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최종 완성된 이 재무제표가 정확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결산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조금 결산 분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회계의 기본적인 분계 자체를 아직 머릿속에 다 넣지 않고 결산을 딱 맞닥뜨리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열심히 분개해 봤기 때문에 결산할 때 제가 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산이란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 발생된 거래가 반영된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고요. 영업성과, 자, 이러면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 재무상태표예요. 정확하게 반영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맞게 입력된 거래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결산,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유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무조건 수동결산이에요. 자, 그럼 수동결산은 뭐냐?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직접 분기하는 걸 수동결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동결산이란 무엇이냐? 프로그램에 보면 결산 자료 입력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금액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분계를 해주는 거. 그게 자동 결산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자동 결산이 더 쉬우니까 나는 자동 결산으로 다 할 거야. 근데 자동 결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딱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못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동 결산은 꼭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여러분들 차변에 뭐, 대변에 몇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동 결산 유형이 좀 더 어렵잖아요. 어쨌든 자동 결산보다는. 그럼 정확하게 수동 결산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다음 분계를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성급 비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할 때 발생주에 의해서 손익계산서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고 안 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거래가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럼 성급 비용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보험료를 지급했어. 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분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1년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통 중간부터 이루어지잖아요. 뭐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 그럼 발생주의. 올해 것만 내가 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올해 것만 내가 올해 발생한 거니까 올해만 발생된 이 비용을 올해 부분에 손익계산서에 넣고 그럼 나머지 내년 미리 준 건 그건 재무상태표 자산에 처리를 하는 게 맞잖아 라고 보는 게 선급비용이에요. 보통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외화자산, 외화부채 이 부분 이제 결산 시점 보통은 12월 31일인데 실무상에는 당연히 12월 31일이 아니겠죠. 12월 31일 날 우리가 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산 시점에 환율로 우리가 빌려온 외화자산이나 빌려준 외화자산이나 빌려온 외화부채 이것들을 환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차이를 환산이익이나 환산손실로 결산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자동결산에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소모품과 소모품비. 자,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 때 분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절대 확인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체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모품
뭐 사무용품 같은 거 사온 건데 뭐 볼펜을 100자루를 사왔다. 그런데 기말에 가서 볼펜이 이제 3자루가 남았네? 그러면 97자루를 쓴 거잖아요. 그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남아있는 3자루에 대해서는 자산, 아직 남아있으니까 소모품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분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입니다. 자, 선수 수익, 이거 어떤 거죠? 선수 수익은요, 선수금과 수익이 더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수 수익은요, 미수금과 수익이 더해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선수금 자체가 부채거든요.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미수 수익은요, 미수금 자체가 자산이거든요. 그럼 자산입니다. 뭔가 뒤에 수익자가 붙었기 때문에 수익처럼 보이지만 선수 수익과 미수 수익은 각각 부채와 자산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수 수익, 먼저 받은 수익이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말뜻은 지금 돈은 받았는데 언제 거야? 내년 거 미리 받은 거야. 선수 수익. 미수 수익은요, 발생은 했는데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야. 수익으로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임대를 해줬어. 상대방한테 임대를 해줬는데요. 월세를 아직 저한테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빌려줬기 때문에 월세를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미수금과 수익이 더해진 단어처럼 보이는 미수 수익. 수익이 발생은 했어. 왜냐면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빌려준 거야. 상대방한테 빌려줬어. 돈만 아직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타개정 대책입니다. 자, 기말 재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의 원인이 확인이 된다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타개정 대체로 결산을 분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타개정 대체액은 저교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교에서 대변에 재고 자산이 등장하면, 자,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면 원재료, 제품, 제공품 또는 뭐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재고 자산이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면 저희가 타개정 대체액에서 적용을 걸어주는데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한 8번 정도가 타개정 의로 대체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다른 계정 과목이 오는 거 타개정 대체액 일반 점표에서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매매증권. 자, 단기매매증권도요,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단기매매증권 자체가 나는 단기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가지고 있을 그런 주식이나 사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말을 거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2월 한 20일쯤 사서 1월 10일 정도 팔 수 있으니까 그럼 기말 해가 바뀌기 때문에 기말의 공정가치로 기말 현재에 판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내가 구입한 가격에 차이 나는 부분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로 결산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말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매매증권 평가손실과 그 다음에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처분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현금과부족입니다. 자, 임시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등장하면 안 돼요. 결산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성되는 재무제표엔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말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한다면 잡이익과 또는 잡손실로 대체 분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자동결산 유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산 수정 붕괴는 일반 점표에서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입력하면 우리가 따로 붕괴하지 않아도 빠르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산회계에서는요,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간을 입력한다면, 입력하고 엔터 치면 하단에 어떤 과목, 어떤 금액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찾아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기말 재고 자산, 즉 원재료가 얼마 남았어, 제공품이 얼마 남았어, 제품이 얼마 남았어, 이 기말 재고의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뭐가 되죠? 매출 원가가 분계가 돼요. 자동으로. 엄청 똑똑한 친구죠. 자, 그 다음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모두 가능한 것도
이왕이면 여러분들 자동결산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자동결산,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이런 것들도 직접 수동으로 12월 31일로 할 수 있지만 자동결산에서 여러분들 금액만 딱딱딱딱 입력해 주시면 정확하게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입력 후에 꼭 F3 전표 추가 버튼 눌러야만 이게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분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겠습니다.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모두 가능한 결산 수정분계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2월 31일에 일반 전표에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결산의 금액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보통은 나오죠.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건데 대신 수동결산도 가능하고 자동 결산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대손상각비를 할 때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면 합잔이라고 하는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시면요. 12월 31일을 조회를 하실 거예요. 조회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매출채권이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이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확인한 후에 여기에서 보통 1% 설정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설정률은 다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예요. 세법상에는. 그럼 여기에서 금액이 A라는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뭐 빼야 되죠?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최종적으로 B라는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드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바드러움 잔액을 체크를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에 하고 문제에서 나오는 설정률, 대손 얼마로 설정할까 설정률 곱하신 다음에 A라는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B라는 금액이 나올 텐데 이 B라는 금액, 그러니까 각각 바드러움의 외상매출금의 B, 바드러움의 B를 각각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금액 이걸 먼저 구해 주셔야 저희가 수동결산을 할지 자동결산을 할지 확인이 됩니다. 일단 먼저 금액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입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계획으로 입력하는 걸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더라.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 직원이 지금 퇴사하면 지급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공장도 있고 본사도 있거든요. 그럼 제조원가 500번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잖아요. 퇴직급여,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이걸 차변에 있는 퇴직급여를 500번대에 쓸 거냐, 800번대에 쓸 거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조원가다, 이게 판관비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세 등. 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인세 등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사실 이 법인세 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100% 수동으로만 입력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2월 31일에 입력하시면 돼요. 차변에 법인세 등 금액 있을 거고, 자,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납세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납세금 뭐죠? 미리 내가 중간에 예납을 하거나 아니면 원천징수 세액이 있거나 이러면 선납세금은 분개가 되는데 선납세금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항목이에요. 자, 그럼 얘는 먼저 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제외하고 먼저 납부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이 등장을 해요. 이걸 한 번에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 자동은 없거든요. 첫 번째 수동을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이에요. 수동을 거친다는 건 차변에 법인세를 계상을 하긴 하는데 일반 전표에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없이 선납 세금만 여러분들이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선납 중간 예납 한 금액만큼 혹은 원천 징수세액 있는 만큼. 그럼 선납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합잔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합잔이 뭐예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조회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일단 수동으로 분개하고 실제로 법인세가 3천만 원인데 선납세금 1천만 원이었다. 그럼 추가적으로 법인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동에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동일하게 1번 수동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동 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법인세 등 같은 경우에는 자동을 하고 싶어도 100% 자동이 안 되죠. 반은 수동을 해야 되고 반은 자동을 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수동해서 에라 다 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야 난 선납세금만 분개하고 나머지는 자동을 할래 이러면 두 번째 방법 쓰셔가지고 자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저희 결산 입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세 가지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보통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 여러분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이게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번 4월 18일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 공장 건물 화재보험료 300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월 단위로 계산할 거고요. 그럼 이건 수동이에요. 성급비용. 이 성급 비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수도. 자, 2번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기말재고액 자동입니다. 자, 물론 2번은요. 수동도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수동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차변의 보험료였을 거예요. 자, 300만 원. 자, 대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돈이 나갔겠죠. 30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전표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전표에 들어가서 4월 18일.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것대로 차변의 보험료 해서 총 지금 380만 원인데요. 이때 공장 화재 보험료 이 300만 원만 우리가 지금 1년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500번대 있는 521번의 보험료 차변에 30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00번대 보험료가 300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근데 1년분이야. 4월 18일이야. 그러면 보험 기간이 4월 18일부터 보통 이제 3월 그 다음에 17일까지겠죠. 그러면 월할 계산할 거니까 그냥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올해분에 해당하는 거고 내년분 1, 2, 3은 내년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차변에 보험료가 있었기 때문에 기말 결산 때는 보험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나오죠?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나오는데 자산이 차변에 올 거면 자산의 증가니까 거래의 판례수에 의해서 내년분이 차변에 오는 게 맞아요. 그럼 내년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 300만 원에서요. 곱하기 1년은 12개월이고 내년분이 3개월이에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300만 원 나누기 3 곱하기 12 그러면은 175만 원. 왜 100이 나왔죠, 여러분? 자, 75만 원입니다. 자, 75만 원만큼 분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성급비용 75만 원, 대변에 보험료 75만 원만큼 여러분들 12월 31일에 입력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 일반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 자, 구분해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하단에 제가 잠깐 올려볼게요, 프로그램. 하단의 구분이 5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 6번 있는 거 보이세요? 원래 결산 때 쓰라고 있는 건데 5번, 6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차변 대변 쓰셔도 돼요. 무방해요. 근데 저는 한번 결산 차변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 눌러서 성급비용 75만 원. 그 다음에 결산 대변의 보험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험료 500번대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차변에 있었던 게 공장 500번대이기 때문에. 자,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자, 이거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요. 자, 그럼 화면이 하나 이렇게 뜨고 자, 엔터 누르면 12월 31일이 조회가 돼요. 자, 혹시 내가 여기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뭔가 창이 하나 뜨면서 대차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막 이런 거 뜨면 여러분들 입력을 뭔가 잘못한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볼까요?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3억 7,230만 원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짝꿍이 얼마예요? 바로 아래 있는 게 짝꿍이죠? 대변에 113만 원 있는 거 확인되고, 자, 바드럼 차변에 350만 원 있는 거 확인될 거고요. 그다음 짝꿍 3만 5천 원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상 매출금 지금 3억 7,230만 원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1% 대손 설정할 거고요. 그럼 나오는 금액이 372만 3천 원인데 여기에서 우리 대손 충당금 짝꿍 빼줄 거죠. 113만 원 빼주면 지금 최종적으로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얼마를 설정할 거냐? 259만 3천 원만큼은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바드러움 계산할게요. 바드러움 3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 대손 설정할 거니까 3만 5천 원만큼 설정할 건데 실제로 지금 있는 게 3만 5천 원이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0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드럼에 대해서는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재고액 원재료 1억 9천, 제공품 100만 원, 제품 2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실 거고요. 자, 1월부터 12월을 줘야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대손상각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F8 대손상각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F8을 누르면 자, 이만큼 불러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했던 외상매출금은 259만 3천 원 있는 거 확인되셨어요. 바드럼 없고. 근데 미수금이 있네요. 근데 미수금은 우리가 안 할 거잖아요. 지울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상각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할 거야. 미수금은 안 할 거야.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259만 3천 원 우리가 계산된 거랑 정확한 건지 확인하시고요. 결산 반영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재고액입니다. 자, 기말재고액 원재료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원재료 이 부분에 1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기말 제공품 보이시나요? 100만 원. 그 다음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기말 제품 보이시나요? 여기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하게 입력이 끝났는데 자, 그럼 문제 결산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하실게요. 첫 번째에 보이는 게 매출 원가예요. 즉 500번대 코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도 등장을 해요. 여기가 800번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제조랑 판관비라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그 법인세 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법인세 설정한 부분만큼 있죠. 앞에서 얘 드렸던 뭐 3천만 원이 총 법인세였는데 선납세금이 1천만 원 있었어. 1천만 원만큼만 일반 전표에 입력했고 나머지 2천은 내가 자동해서 하겠어 라고 했다면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눌러야 되죠? 전표 추가 버튼 눌러야 됩니다. 자,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예. 자, 그러면 끝나셨어요. 나오시면 돼요. 자, 제가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자, 12월 31일 조회하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결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했던 성급 비용의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라색이 없는데 그 다음을 클릭해보시면 상단에 보라색으로 결산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자동 결산에서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생성된 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틀렸다라고 했을 경우 Shift랑 F5를 눌러보시면 이거 지금 결산 붕괴한 거 일괄 삭제할 거니 확인 버튼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없어져야만 자동 보라색으로 있는 게 다 없어져야만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결산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조회가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조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산회계 1급에서 마무리가 뭐냐면요. 조회하는 문제예요.
조회하는 문제고요. 조회는 이제 원장에 들어가서 조회를 보통 하시게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조회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클릭을 해보고 아 여기가 맞구나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거 찾는 거구나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거래처 원장이 나와 있는데 거래처 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거래처 명을 알 수 있을 때 혹은 거래처 원장이기 때문에 거래처 명을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정 과목만 기간만 알면 여러분들 조회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 조회하실 수 있냐면 뭐 잔액 같은 거 조회하실 수 있고요. 뭐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차변은 발생한 거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차변과 대변의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입니다. 자, 계정별 원장은 우리가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뭐 통장,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요. 기간하고 계정 과목명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일자별로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금 출납장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의 입출입을 우리가 일자별로 보여주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일개표와 월개표인데, 자, 이게 하나 들어가면 일개표와 월개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합계잔액 시산표와는 뭐가 다르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제가 조회하는 게 딱 하나거든요. 6월 30일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합계금액이 나오고요. 12월 31일을 조회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여줘요. 근데 일개표와 월개표는 내가 조회하고 싶은 기간만 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뭐 8월 31일까지 이렇게 이 기간 안에서만 합계를 내서 보여주는 게 차이점이고 일개표는 일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월개표는 월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 8월 이렇게 7월, 9월. 근데 일개표는 뭐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합계단액 시산표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은요, 현금을 포함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 그리고 잔액 금액을 조회할 때,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정별 원장하고는 달라요. 계정별 원장은 현금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현금도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요. 여러분들이 뭐 매출인지 매입인지 조회하실 수 있고, 매출이면은 뭐 세금 계산서 매출인지 아니면은 매입이면은 뭐 과세 매입인지 면세 매입인지 이런 것들 유형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는 저희 뭐 결산할 때 외상매출금 받으러 조회하는 그 부분이고요. 자, 입력하는 이 기간이 앞에 1월 1일부터 우리가 합계로 조회가 된다라는 거.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두 다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자, 신고서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분기에 부가세 얼마 내는지, 뭐 매출의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에서 조회하는 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회 기간 보시면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언제죠? 보통 1월 1일부터 3월 31일 법인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예외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시험 문제 예외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조회하셔야 돼요. 1기 예정이다. 그럼 1월 1일부터 3월 31일. 뭐 2기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문제를 조회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상단 이 부분까지가요. 매출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 하단이 매입이에요. 그래서 가번의 매출세액, 나번이 매입세액이에요. 결국에는 27번만큼 우리가 추가로 납부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요.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매출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고 자, 매출, 매입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기간 맞춰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서 7월 아니에요. 7월에서 9월이고요. 10월에서 10월 아니고 10월에서 12월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회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문제 준비해 봤어요. 1번, 2기 예정 신고 기간. 저는 이제 친절하게 7월에서 9월이라고 써뒀지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기 예정만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7월에서 9월을 조회해야 되는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금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부가가치 쪽에 들어갈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수출금액이라고 했어요. 수출금액. 자, 그럼 수출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자, 혹시 여러분들 답이 보이시나요? 자, 직접 수출한 게 어디에 우리가 입력할 때 16번. 수출로 입력하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6번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같이 보시면 영세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5번이고요. 영세면서 기타면 6번인데 이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직접 수출한 거 아니거든요. 정답은 1,650만 원인 6번에 있는 부분 정답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공급가액 얼마니? 자,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봐야겠네요.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금액 큰 거래처 공급가액.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조회하실 때 7월부터 9월을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조회하시면은 매출이 먼저 나오는데 저희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클릭하시면 되고, 자, 혹시나 매입 클릭했을 때 저처럼 2가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아마 그 전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제가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관리에 보시면은 거래처 등록에서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빈 공간으로. 근데 문제에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뜨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입력할 때 그냥 코드만 넣고 거래처명만 넣고 지나갔는데 문제의 매입 매출 전표 다시 보시면은 등록번호가 그 상호명에 가로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 거래처 등록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기아자동차, 이마트 2가지의 사업자 등록번호대로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곳의 금액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아자동차의 1,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째 볼게요. 2월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지출이 가장 큰 금액의 계정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월계표, 일계표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일계표, 월계표입니다. 자, 일계표로 조회하셔도 되고 저는 2월이라고 했으니까 월계표에서 조회할게요. 2월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금액이 가장 큰 거 급여와 수도강열비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액 큰 거 어떤 거죠? 800만 원 급여네요. 그럼 정답을 급여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예정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공급가액 얼마니? 자, 이거 뭐죠? 불공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 매입 매출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장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 저희가 정리해서 보는 표입니다. 자, 조회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3번 매입 중에서 유형 볼까요? 유형 보면 불고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물 세트 산 거, 이마트에서 산 거, 그거 지금 접대성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저희가 입력을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럼 공급가액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정답 6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 고정자산 입력하는 거 했었고, 결산하는 거 했었고, 마지막으로 조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분계 입력을 저희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